제주의 역사를 꼬닥꼬닥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꼬닥꼬닥 크로스 제주. 안녕하세요, 한승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진실입니다. 네, 우리가 매주 이 시간에 지금 탐나부터 해방 이후까지 꼬닥꼬닥 제주 역사를 알아보고 있잖아요. 네. 근데 진 씨 얼굴을 보니까 또 갑자기 문제를 내고 싶네요. 맨날 테스트만 해요. 맨날 테스트만. 또 오늘 무슨 문제 내실 건데요? 오늘은 다시 고려로 돌아가서 고려. 우리가 그때 다루지 못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 네. 복습도 할 겸해서 우리가 한번 기억을 되살려보자고요. 네, 두근두근합니다. 자, 첫 번째 문제 드립니다. 고려 때 제주는 이 나라의 특별관리구역, 즉 직할령이 됐는데 이 나라는 어느 나라일까요? 진짜. 지금 제 몸에도 그 피가 흐르고 있잖아요. 바로 몽골 미녀의 피가 흐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몽골입니다. 진짜 몽골에서 인기가 많다더니 바로 한 번에 맞히네요. 같이 가봐요. 지금 난리 나요, 난리 나. 그럼 두 번째 퀴즈. 두 번째 문제는 객관식으로 드려볼게요. 네. 그 고려와 몽골은 그럼 어떤 관계였을까? 1번 적대적인 관계, 2번 굴복적인 관계, 3번 종속된 관계, 네. 4번 자주적인 관계. 제가 배운 내용을 떠올려 보면 일단 다루가치가 이제 들어오잖아요. 다시 해볼게요. 땡! 일단 제가 배운 내용을 생각을 해보면 탐라 총관부가 설치가 되고 이제 다루가치가 파견이 되면서 원의 간섭이 점점 심해졌단 말이에요. 오케이. 여기까지 맞죠? 그런데 후에는 또 다루가치가 추방이 되고 목호의 난이 일어나요. 그리고서 이제 자주성이 회복되기는 했지만 일단 1번은 아닌 것 같고 정답으로 치면 한 3번쯤이 가까운 것 같은데 맞죠? 근데 탐라 총관부랑 다루가치랑 모코에난 알면 뭐 고려, 몽골은 다 안다고 봐도 될 텐데 정답은 사실 1번, 2번, 3번, 4번 다였어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고려와 몽골이 처음에는 적대적인 관계였다가 결국에는 굴복할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종속됐다가 자주성을 회복하기까지의 과정이 참 파란만장했었는데 진시지 말대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고려가 몽골에 종속됐다가 자주성을 찾는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다면 오늘은 그 격동의 시간 속 최후까지 저항했던 삼별초와 또 삼별초의 마지막 전장이었던 제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오늘 좀 어려운 주제일 수가 있겠는데 네. 아주 쉽게 풀어주실 그래서 두 분을 모셨습니다. 두 분 모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자, 한 분씩 소개 좀 해주실까요? 예, 안녕하십니까. 서기 중앙여자 중학교 교장 송문석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리고요. 안녕하십니까. 제주 항파두리 항목유적지에서 근무하고 있는 문화관광 해설사 이상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고려와 몽골 관계의 시작부터 좀 돌아봐야 할 것 같은데 이게 악연인지 인연인지 모르겠어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된 건가요? 결정적인 계기는 몽골 사신 저고여가 피살된 사건입니다. 징기스칸의 명을 받고 고려 조정에 와서 고려 조정에게 신하가 되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 고려 조정에서 받아줄 리가 없죠. 근데 이 신하가 돌아가는 과정에서 국경선에서 피살됩니다. 그건 고려는 전혀 고려가 한 일이 아니라고 하지만 몽골은 고려가 한 소행이라고 단정하고 곧이어 쳐들어오지요. 1231년부터 59년까지 거의 30년 동안 7차례를 쳐들어와요. 1차에 쳐들어왔을 때 일단 항복을 하고 몽골에 이제 조건을 수용하면서 간섭하에 들어가죠. 그런데 몽골의 요구가 갈수록 심해지는 거예요. 그래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특히 무신 정권의 입장에서는 이 자존심이 엄청나게 상한 거예요. 그래서 1년 후에 다시 싸우기로 결심을 합니다. 싸우기로 결심하고는 왕실과 군대가 강화도로 옮겨가요. 그러니까 그건 천도죠. 수도를 옮긴 거죠. 그렇죠. 그때까지만 해도 고려의 해군에 관해서는 몽골군을 이길 수 있었어요. 그리고 또 강하다라는 지리적 이점이 있었고요. 그리 가서는 거기를 완전히 성을 쌓고 항쟁에 들어가죠. 그렇게 해서 30년 동안 싸우는 겁니다. 그 무신 정권이었는데 최씨 정권이었잖아요. 그때는
이 삼별초가 이 주력 부대예요. 그러면은 삼별초는 군대인 거예요? 예, 그 삼별초는 그 원래는 야간 순찰을 하던 야별초에서 시작해서 확대되면서 삼별초가 됐는데요. 여기서 별초라고 하는 말은 가려서 뽑은 군대, 가려서 뽑은 부대 뭐 이런 뜻을 지니고 있어요. 원래 삼별초는 고려시대 무신 정권 하에서 조직된 특수부대로 좌별초, 우별초, 신의군으로 된 개의 별초군을 통칭합니다. 삼별초는 날리고 용감하기도 했고요. 그 경찰 업무만이 아니라 돌격대처럼 선두에서 전투를 했고 야습 정탐에 능해서 대몽항쟁의 핵심 부대로 활약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근데 왜 삼별초가 대몽항쟁의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된 거예요? 신의군이 있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신의군은 원래 그 전쟁 중에 몽고로 포로로 잡혀갔다가 탈출한 사람들로 구성된 부대여서 몽고에 대한 적개심이 강하고 또 이런 이유 때문에 삼별초가 대몽항쟁의 주도적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강화천도를 버리고 이제 개경으로 돌아갈 때 이 명단이 제출되면서 연하하는 그런 심리적 압박감도 작용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신의군 입장에서 보면은 몽골의 포로로 잡혔다가 그러니까 다시 돌아온 예. 그런 사람들로 사람들로 구성이 됐기 구성돼서. 때문에 네. 몽골에 대해서 아주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강화도에서 활약하던 그 삼별초가 어쩌다가 제주로 오게 된 걸까요?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1269년 11월 폐위됐던 고려 원종이 원나라 세조에 의해 복위됩니다. 하지만 원종은 무신 정권 때 천도한 강화도가 아닌 개경에 머무르죠. 그리고 개경 천도를 명합니다. 고려의 평화를 위하여 개경천도를 명한다. 또한 앞으로 원나라의 화친을 위해 원왕실과 혼인을 맺을 것이다. 따라서 현재 강화도에 있는 왕실은 물론이고 그곳에 머물고 있는 문무백관들은 모두 강화도를 떠나 이곳 개경으로 옮기도록 하라. 예, 개경 환도를 신봉정책을 반대하는 이들도 펼친 거죠. 많았는데 특히 당시 최정예군이면서 몽고군과 싸우는 데에 앞장섰던 삼별초는 원종의 명령에 불복합니다. 원나라와 손을 잡은 고려는 지금부터 우리의 적이다. 우리는 원나라의 속국이 아니라 자주적인 고려를 원한다. 지금까지보다 더 긴 싸움이 될 수 있으니 방비를 철저히 해야 할 것이야. 네, 알겠습니다. 이후 1270년 6월 배중손을 중심으로 하는 삼별초군은 고려 관군의 추격을 뒤로하면서 천여 척의 배에 군사와 무기, 물자 등을 싣고 남해안으로 내려옵니다. 남해에 도착한 삼별초는 진도에 용장성을 쌓고 고려 관군에 대비하는데요. 이때 삼별초를 이끌었던 이는 별장 유존형. 이후 창원과 김해, 동래, 장흥, 나주, 전주 등 남해 일대를 장악합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고려 정부에서는 삼별초가 주둔하고 있는 진도를 공격할 계획을 세웁니다. 하지만 워낙 강한 삼별초군이라 아무도 당해내지 못했죠. 이때 원나라 세조는 고려와 몽고 연합군을 편성해 삼별초를 칠 것을 명합니다. 여몽연합군으로 삼별초를 섬멸할 것이다. 진도 공격에 앞서 삼별초군이 패전할 경우 탐나로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사전에 그 길을 차단하고 탐나를 수비해야 할 것이야. 와, 강화도에서 시작한 이 대몽항쟁이 진도를 거쳐서 이제 제주까지 오게 된 거잖아요. 근데 제주로 올 거를 다 예상하고 있었던 거예요? 삼별초 이전에도 제주는 이미 전략적 요충지로 주목을 받고 있었거든요. 삼별초가 완전히 진압되기 한 2년 전이죠. 1270년 11월경에 이문경 별동 대장을 제주로 보내서 고려의 영역이 있는 제주를 접수하고 제주에서의 항쟁을 미리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대몽항쟁을 하던 고려 정부 입장에서도 보면 제주는 요충지입니다. 왜냐하면
고려 정부가 강화도를 버리고 개경에서 멀리 떨어져서 계속 항쟁을 계속할 경우에 어디서 하는 게 가장 좋은가에 대한 판단으로 제주를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수령을 파견해서 미리 점검을 할 정도로 제주는 요충지였다는 것이죠. 몽골 입장에서 보면 제주는 어떤 곳이었나요? 몽골 입장에서도 제주는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남송과 일본을 연결하는 가운데 있거든요. 그래서 양국 정벌의 전초기지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찍이 눈독을 들이고 있었죠. 자, 그럼 삼별초와 고려 그리고 몽골까지 제주를 향하며 이어진 치열한 전투의 현장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그리고 1270년 8월 영암부사 김수에게 군사 1000명을 주고 탐나를 수비하도록 합니다. 탐나로 들어온 고려군은 주민들을 동원해 바닷가를 따라 돌을 쌓아 환해 장성을 만듭니다. 이때 삼별초에서도 이문경에게 탐나를 점령하도록 명하는데요. 이문경이 이끄는 삼별초가 탐나에 도착한 것은 고려 관군이 온 지 석 달이 지난 뒤였습니다. 탐나를 사수하기 위해 온 삼별초는 1270년 11월 제주 동쪽에 있는 동제원에 진을 친 후 송담천을 경계로 삼고 고려 관군인 김수, 고열인 부대와 치열한 전투를 벌입니다. 송담천 전투에서 이문경이 이끄는 삼별초는 대승을 거두었고 이때 고려 장수 김수와 고열인 모두 전사합니다. 뭐야, 초반에는 삼별초가 아주 승기를 잡았었네요. 네. 진도의 삼별초가 지금 별도의 왕국을 세웠잖아요. 승화원을 왕으로 세우고 관부도 명령하고 외교 사신도 보내고 처음에 기세가 대단했어요. 근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삼별초가 지금 항쟁하고 있는 것은 삼별초의 자신들이 어차피 죽는 길밖에 없기 때문에 싸웠다고 할 수도 하는데 중요한 관점이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전국 각지에서 소요가 일어나면서 삼별초를 응원한 사람들이 아주 많았어요. 그리고 초기에 이 삼별초가 얼마나 기세가 등등했던지 고려군이나 몽골군이 감히 접근을 못했어요. 그래 아까 지금 보시다시피 진도를 점령하고 곧 제주를 점령하잖아요. 그 이유는 진도에만 있으면 배후에 적이 있는 셈이 되잖아요. 전쟁 때 자기 등 뒤에 적이 있는 건 가장 위험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주도를 이렇게 미리 점령한 거예요. 이제 지금 그렇게 되니까는 삼별초는 제주도와 진도를 영토로 갖게 됐죠. 아 근데 지금 진도에서도 싸우고 있는 중 아니에요? 근데 싸우고 있는 중에 제주까지 내려왔다는 건 그 위에서 싸운 결과가 별로 좋지 않다는 뜻은 아니에요? 삼별초가 진도에서 처음에는 괜찮습니다. 승기도 좀 있었고요. 근데 이제 배중손이 이끄는 그 삼별초를 고려군이 제대로 공략하지를 못했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진도로 가려면 명량해협을 통과해야 되는데 명량해협 많이 들어보셨죠? 네. 명량해전 때 그 예, 명량해전. 맞습니다. 네. 명량해협은 그 급류하고 협소한 해협으로 유명한 곳이잖아요. 이런 까닭으로 그 반경 부대가 쉽게 삼별초를 공략하지 못해요. 그래서 일정 기간 삼별초가 선전할 수 있었는데 이 김반경 부대는 그러면서 이제 그 접근을 못하니까 그 회유 정책, 분열 정책 이런 것들을 쓰면서 좀 시간을 벌었고요. 여기에 그 몽고의 혼다와 홍다구 부대가 합류하면서 여몽연합군이 급격하게 커집니다. 그러면서 이 여몽연합군의 대규모 공격 등으로 인해서 진도가 무너지고 배중손이 사망하면서 삼별초가 큰 타격을 받습니다. 이 과정에서 살아남은 삼별초가 우리가 말하는 김통경의 지휘하에 제주도로 이동하게 된 것이죠. 아니 배중손이 이제 죽었다고 했는데 죽기 전에 사실 고려 입장에서 보면 이 배중손을 약간 회유하면 전쟁 일으키지 않고 원만하게 해결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했는데 그러면은 아닌가 그건 봐요. 처음부터 이 얘기가 달라지요. 처음에
원종이 몽골과 화해를 했잖아요. 화해해서 돌아온 다음에 삼별초를 해산 명령을 내거든요. 그런데 그때 만약에 정말 몽골과 진정으로 화해를 하려면은 삼별초에 관한 어떤 문제 해결책이 포함되어 있어야 되죠. 그거 없이 삼별초의 명부를 요구했기 때문에 이것은 살생부로 변할 거라고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이미 화해의 국면은 벗어나 버렸죠. 이미 그 시기는 지나버렸고. 그렇죠. 그 고려 정부 입장에서 보면 삼별초는 약간 처음엔 자기의 뭐 사병이라고 할 수 있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예, 예.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거는 자기 말도 안 듣고 굉장히 골칫거리였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고려사 절호에는 삼별초를 역적으로 기술해 놨어요. 삼별초로 역적으로 기술해서 가르친 게 수백 년 지나요. 그 삼별초에 대한 평가가 달라진 것은 기껏해야 50년 전 얘기입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이미 관찬 역사서에서는 그렇게 삼별초를 역적으로 적었지만 민중들은 많이 지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지금 역사학자들 주목하고 있죠. 그 점에서 이제 삼별초를 다시 평가하는 중요한 점이 됩니다. 네, 어쨌든 이래서 삼별초와 고려 몽골 연합군, 여몽 연합군이 제주에서 마지막 격전을 벌이게 되는데요. 그때 당시에 제주는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이후 진도 용장성이 고려 관군에게 함락당하자 김통정은 유존혁과 함께 탐나로 합류합니다. 그리고 지금의 애월읍 고성리 일대에 자리를 잡고 성을 쌓기 시작하죠. 외성은 흙으로 쌓고 외성 안쪽으로는 돌성을 쌓는데요. 성을 쌓는 일에는 탐나인들이 동원됐습니다. 아이고 이젠 자빠정 죽으랜 해도 자빠질 힘어성 죽지 못하켜. 이놈의 토성은 언제 다치실 거라. 흙을 퍼날라도 날라도 한이 어신한 원. 걔난 말이여 숙년에 숙년이 들어 먹을 것도 못 먹어 배때기가 등짝에 붙고 배 굴러 노난 머리가 혈뜩한 게 확 자빠질 거 닮은데 하고 나 성싸우는 강제통원 아니워. 에이 어떠할 땐 고려 강군이 왕 확하게 흔들어 가불고 경하다 보면 또 이추룩 삼별초가 왕 흙 날르려는 한 우린 어떤 살 거라. 고려 관군도 삼별초도 모두 원망의 대상이었던 탐나인들. 아이고 무사 먹은 것도 어신데 이놈의 배 살살 아파하시니까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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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쪽으로 가서 볼일을 보는 사람. 아이고 이제 조금 시원하다. 아이고 저거라도 나 뱃속에 담아서 좀 개모로 나신 데서 나온 배고파서? 건데 뭐가 땐 무신 어떤 헛카. 이후 뒤처리를 마치고 뒤를 돌아보는데 야 그거 나 거요. 너 뒷똥 먹으라. 무슨 놈이 우리 똥까지 먹음시니. 아이고 난 나오지도 않아요. 계란 꼼꼼한 쪽에. 아이고 안돼 야 이거 나 거. 토성을 쌓을 당시 계속된 흉년으로 먹을 게 없었던 주민들은 자신의 인분으로 배를 채웠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나도 나도 배고파. 아이고. 이렇게 해서 완성된 게 바로 지금의 항파두리 성입니다. 고려 싸움에 그 새우등 터진다고 고려 싸움이 완전 제주인 등 터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아니 화면 보니까 뭐 실제 있었던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대변까지 먹을 정도로 진짜 먹고 살기가 그만큼 힘들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싸움을 위해서 땅까지 내줘야 되고 거기다가 밥은 안 주는데 환해장성 아까 또 황파두리성 이것도 쌓아야 됐잖아요. 노동력이 이제 투입돼야 되니까. 그러니까요. 초코파이라도 줘야 되는데 근데 제주인의 입장에서는 선생님 좀 억울했을 것 같아요. 우리 제주 사람들 전쟁의 당사자들도 아닌데 피해가 가장 컸죠. 제주의 입장에서 보면 몽고와 삼별초 다 외세죠. 이들은 그 부족한 군량을 충당하기 위해 제주인의 식량들을 뺏어갔고 또 남녀노소를
강제로 구역에 동원했습니다. 아까 성을 쌓는다든가 환의 장성을 쌓는다든가 하는 곳으로 동원을 했죠. 이 과정에서 죽거나 다치는 사람들이 많았고요. 굶어 죽는 경우도 다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많은 그 제주의 여자들이 이들에게 겁탈이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삼별초가 이게 들어왔다. 그러면 삼별초는 뭘 하겠어요? 제일 처음에 병력을 증강시키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제주에 있는 많은 가능한 사람들을 이렇게 동원했어요? 동원했겠죠. 강제로 데려왔겠고. 밖에 둔다는 것은 전력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것도 되지만 잠재적인 적이 될 수 있잖아요. 들어왔어요. 중요한 것은 마지막 전투 때는 인근 제주도 사람들이 다 성 안으로 들어가요. 전쟁을 피해서. 근데 전쟁에서 피해서 들어가지만 그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전투력이 됩니다. 전쟁에 참여하게 돼요. 애, 할머니, 할아버지 할 수 없이 모두 전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옛날 그 성을 두고 수성전을 할 때 보면은 군인, 민간인 구분이 없어요. 모두 다 싸우는 거예요. 그래 마지막 현장에는 제주도 사람들이 많이 그 상파들 성 안에 있었던 거예요. 아니 선생님 근데 왜 자꾸 이렇게 이야기를 듣는데 왜 삼별초의 편을 자꾸 들고 싶어지죠? 아, 삼별초 편을 들고 그 자연스러운 거 아닙니까? 삼별초는 내 가족 또 나의 생명을 위협하고 재산을 뺏으러 들어온 외세에 대해서 저항한 거 아니에요. 또 그 저항이라는 게 각자의 이익만을 위한 게 아니고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싸웠잖아요. 그러니 자연스럽잖아요. 편을 드는 게. 아 그러니까 결과를 알고 있는데도 자꾸 이겼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난 둘 다 싫어요. 싫어요? 나는 대변 먹은 제주 사람 편. 삼별초 편을 들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자주적인 입장을 교육받은 세대여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삼별초 편을 들지 않도록 교육받은 세대들도 있습니다. 삼별초의 난으로 교육받은 세대들도 있고요. 두 분은 어떤? 삼별초의 항쟁으로 교육받은 세대들도 있어요. 우리는 삼별초 항쟁으로 네. 교육받았죠. 예, 우리는 삼별초의 난으로 배운 세대들입니다. 그러니까 관점이 서로 다른 거죠. 난으로 배웠지만 이제 새로 배우고 공부를 해서 바뀌었죠. 이제 항쟁으로 바뀌고 그 항쟁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죠. 네. 그게 지금도 그 정신이 면면이 살아와서 지금의 항쟁하고도 맞닿아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아까 고려에 의해서 환의 장성을 쌓았고 또 삼별초에 의해서 항파두리 성을 쌓았잖아요. 예. 항파두리 성이 정확히 어떤 곳이에요? 울타리예요. 울타리를 이제 흙으로 쌓아서 토성이라고 하는데 그게 규모가 커요. 지금 보면은 지금 비교 기준으로 보면은 별거 아니지만 옛날 기준으로 보면 큽니다. 길이가 3.8km고 면적이 한 100만 제곱미터쯤 돼요. 그 안에 축구장이 한 100개쯤 들어갈 수 있고요. 성에다가 우선은 상자를 만들어요. 여러 상자를 만든 다음에 흙과 자갈을 넣고 꼭꼭 다졌어요. 그걸로 판축 기법이라고 해요. 그렇게 쌓았어요. 그래서 외성, 내성. 또 안에 또 조그맣게 성을 쌓는데 그 안은 이제 사령부가 있었어요. 삼별초 사령부가 주도한 것이고 이 외성과 내성 사이에는 삼별초의 군인들이 살고 또 가족도 살고 전쟁에 필요한 뭐 시설 또 무기도 만들고 보급대가 있었겠죠. 그럼 그게 뭐 그 안에서 생활도 다 하고 또 방어도 하고 다 했던 거네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거의 1년을 해서 거기를 완전히 구축한 다음에 그다음부터는 이제 육지로 진격을 합니다. 아까 식량 문제도 잠깐 말씀하셨는데 물론 제주도가 어려웠죠, 식량이. 그런데 중간에 한 번은 삼별초가 육지를 공략해서 식량 800석을 가지고 와요. 그 800석이 어디로 갔겠어요? 가지고 와서 삼별초가 창고에 저장했겠어요? 창고가 없잖아요. 나눠줬을 거예요. 그래 한바탕 잔치가 벌었을 거로 생각해요. 제주인까지 포함해서. 그렇죠. 아 그럼 삼별초 편 나 들게요. 고려사제료에 800석을 탈취해왔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항파두리 성이 사적으로 지정이 돼 이제 사적으로 있죠? 되어 있습니다. 예. 사적으로 되어 있어서 사적으로 되는 순간부터가 지금 이제 삼별초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는 기점이에요.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지금 계속해서 뭐 유적에 대한 발굴 조사도 이루어지고 예, 있고. 발굴 조사를 하고 있죠. 예, 그리고 많은 것을 새로 발견을 했죠. 어떤 것들이 지금 나왔나요?
건물터. 근데 건물터라는 게 초석이 보여요. 이렇게 목재 건물을 세울 때는 돌을 밑에 깔잖아요. 그게 쭉 다 보여요. 그러니까 700년 전에 우리 삼별초 용사들이 그 했던 공사 흔적을 보죠. 거기서 나왔던 화살촉도 있고 철제 갑옷도 있고 또 청재, 청자, 또 기와 이런 것도 나와요. 아까 뭐 화면에 나왔던 내성, 외성 이 부분에 대한 것들도 다 나오고 있고. 그렇죠. 이제 외성은 아주 옛날 그 모습을 거의 갖추고 있는 외성은 조금 있고 복원된 외성은 3.8km가 다 복원돼 있어요. 오. 예. 선생님 그러면 그 항파두리 성 안에 당시 한 몇 명 정도가 살고 있었어요? 사람이 몇 명이 살았을까 하는 것은 이제 추측밖에 할 수 없는 건데 전쟁 마지막에 포로로 잡힌 숫자가 1,400명이에요. 1,400명. 그러면은 거기가 뭐 2,000명 정도 또는 3,000명 정도가 있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해요. 네. 자, 항파두리 성까지 오면서 절정에 다다른 삼별초와 또 여몽연합군의 전투. 끝날 듯 끝나지 않는 전쟁의 시간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까요? 항파두리 성을 완성한 김통정과 삼별초는 본격적인 항몽대전에 들어갑니다. 주민들로부터 재를 거둬 유사시에는 토성 위에 뿌리고 말꼬리에 빗자루를 달아 달리게 했습니다. 연기를 만들어 성의 모습을 감추는 전략이죠. 와. 그들의 목표는 몽고가 일본을 정벌하기 위해 만들고 있는 병선 파괴와 개경으로 실어나르는 쌀과 수송선 탈취, 그리고 몽고인과 몽고를 돕는 관원과 배를 만드는 사람을 납치하는 것 등이었습니다. 그 결과 1272년 강릉에서 총 17척과 전라도 국미 800석을 탈취했고 고란도를 습격해 전선 6척을 전소시키고 조선공을 살해하는 등 곳곳에서 혁혁한 공을 세웁니다. 1273년이 들어서면서도 삼별초의 습격은 곳곳에서 계속됐는데요. 지난 정월에는 적선 10척이 나강군을 침공하였고 창원을 재차 엄습해 전선 32척이 불타는가 하면 몽고군 15명이 사로잡혀 싸웁니다. 또한 3월에는 강진을 엄습해 장수 15명을 죽이고 11명을 납치해 싸웁니다. 지금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회유책을 써봤지만 저들은 꿈쩍도 하지 않고 있사옵니다. 이대로 가다간 고려는 삼별초 천지가 될 게 차명합니다. 완전 두려움에 지금 떨고 있는 그렇죠. 상황이에요. 예. 그렇사옵니다. 원나라의 지원을 요청하고 하루라도 빨리 대대적인 삼벌초 토벌에 나서야 할 것으로 간주되옵니다. 그렇게 해서 고려로부터 삼별초 토벌을 건의받은 원나라 조정. 일본을 정벌하기 위해선 삼별초를 토벌하고 그 길목에 있는 탐나를 장악해야 하는 것은 자명한 일일터. 여봐라, 지금부터 고려와 합심해 삼별초를 토벌하도록 하라. 결국 1273년 여몽연합군은 대대적인 삼별초 토벌에 나섭니다. 와. 확실히 고려 몽고 연합군의 기세가 좀 달라지기는 했어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보면 두 나라가 이제 힘을 합치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세가 좀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과연 그 기세가 끝까지 이어졌을지 삼별초의 최후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장군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이냐? 명월포에 적의 전선이 나타났습니다. 그것도 무려 30척이나요. 뭐시라고? 그런 맛에 빨리 군사를 갖춰 명월포로 진격하라! 여몽연합군의 유인책인지도 모른 채 김통정은 병사를 이끌고 명월포로 향합니다. 한편 함덕호 공격에 성공한 김방경은 파군봉에 있던 전초기지를 격파하고 곧바로 항파두리 성으로 진격합니다. 이때 명월포에서 삼별초를 유인하던 고려 전선의 병사들도 합류하죠. 한편 김방경의 유인책에 넘어간 김통정이 명월포로 간 사이 항파두리 성은 함락되고 맙니다. 역적의 괴수는 마땅히 죽임을 당할 것이나 협박에 못 이겨 따라온 자는 그 죄를 묻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라.
성이 함락되자 김통정의 아내는 연합군의 눈을 피해 몰래 성을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그 길로 명월포에 있는 김통정에게로 달려갑니다. 장군, 이 일을 어찌하면 좋습니까? 아니, 부인이 여기까지는 어떻게? 항파들이 성이 연합군에게 함락되었습니다. 소첩도 겨우 몸만 빠져나왔습니다. 멋이라, 성이 함락당해. 그렇다면 이 모두가 우리를 교란시키기 위한 연합군의 유인책이었단 말이더냐. 이런, 내가 큰 실수를 하다니. 분통하다. 분통해. 전쟁터에서 한 번의 실수는 늘 있는 일입니다. 지금이라도 대장께서 연합군에 물리칠 좋은 계책을 마련해 주신다면 소장들은 죽음을 맹세하고 여몽 연합군을 무찔러 장군의 한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좋다. 지금부터 군사와 병기를 재정비하고 군마를 징발하도록 하라. 현재 남아있는 병력으로 연합군과 맞서 싸우는 일은 무리일 겁니다. 그러니 산악을 이용하고 함정을 파 그들을 유인하는 게 좋을 듯합니다. 좋은 생각이요. 이후 김통정과 삼별초는 붉은 오름에 진을 칩니다. 공격하! 공격해! 한 명의 적군도 남겨두지 말고 모두 섬멸하라! 그리고는 1273년 5월 삼별초는 총공격에 나섭니다. 하지만 불화살 등으로 무장한 여몽연합군에 대항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결국 삼별초의 이문경, 김혁정 등이 전사하면서 전세는 점점 연합군 쪽으로 기울어져 갔죠. 후퇴의 후퇴를 거듭하던 김통정은 결국 부인과 함께 산속으로 도망갔습니다. 분하다. 이대로 끝이란 말인가? 힘을 내십시오. 이미 늦은 듯하오. 남아있는 병사가 없소. 이대로 있다가 연합군의 포로가 돼 비참한 말로를 맞이하게 될 것이오. 그럼 어떻게 하면 좋단 말입니까? 미안하오 부인. 이 길밖엔 없는 것 같소. 몽고의 개가 될 바엔 여기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수밖에. 결국 김통정은 부인과 함께 스스로 죽음의 길을 택하고 맙니다. 당시의 군사들과 김통정이 흘린 피로 오름이 붉게 물들었다고 해서 지금도 붉은 오름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결론으로만 보면 어쨌든 전쟁에서 졌어요. 패배를 했는데 삼별초는 끝까지 항쟁을 선택을 했네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전쟁 삼별초가 질 때의 이 세계 상황은요. 몽골이 유라시아를 완전히 점령한 상태예요. 막강한 나라예요. 그래서 삼별초는 졌지만 이 막강한 나라에 대해서 40년 동안 저항했던 거예요. 이 저항 자체가 이게 대단한 거예요. 그런 나라가 없어요. 그래서 졌지만 그 영향으로 그 또는 소득으로 나중에 몽골로부터 함부로 대접을 안 받아요. 왜냐하면 고려라는 나라를 그대로 사용해라. 이것도 특별한 배려입니다. 몽골 쪽에서. 그리고 수적으로도 벌써 삼별초가 병력으로 한 2, 3천 되는데 그쪽에 쳐들어온 병력이 10,000명이잖아요. 5배로 압도하기 때문에 이건 김통정 장군의 무슨 전략으로 좌지우지 될 상황이 아니에요. 이미 초반부터 이것은 승부가 결정된 전쟁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전쟁에 졌지만 그 정신, 그걸 우리는 기억하고 뿌듯한 거죠.
아까 10,000명이 넘는 병사가 제주에 들어왔다고 했잖아요. 그래요. 그럼 당시 제주의 인구는 한 얼마나 됐어요? 제주 인구는 한 2만 명으로 추정을 하시죠. 정확한 기록은 없지만 다른 기록들로부터 추정하건대 한 2만 명 정도 그러시죠. 예. 특종대 기록으로 추정컨대 한 그 1만 7천 명 정도가 기록되어 있는데 근데 그거는 우리가 그 잡힌 파악된 인구였을 거고요. 실제 인구는 그거보다 더 조금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 2만에서 한 3만 정도의 제주 인구들이 좀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하죠. 네. 자, 그래서 뭐 이거는 이미 결론이 난 승부였는데 예. 그래도 끝까지 김통정 장군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사람은 장군이죠. 계속 싸웠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산으로 이제 피신을 했고 예. 근데 마지막 선택이 좀 충격적이네요.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그게 역사책에는 나중에 시체가 발견된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우리 항문 유적지 전시관에서는 자살로 돼 있고 또 여기서도 자살로 있고 그런데 영웅화하는 거죠. 영웅. 그 당시에 우리 그 항쟁하다가 죽은 김통정을 죽은 마당에 마지막이라도 그렇게 기억하고 싶은 거죠, 우리가. 우리가 기억하고 싶은 대로 지금 한 겁니다. 이게 삼별초 대봉항쟁과 관련해서 우리 70년대 우리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민족주의 역사관이 강화되면서 이제 이게 그 민족주의적 시각에서 급히 많이 이제 발굴이 되고 조사가 되고 기록이 됐죠. 그렇지만 이게 이 김통정 장군이 이제 그 제주민의 떡으로 들어오면 제주민들의 시각은 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김통정은 실존 인물이기도 하지만 제주의 신화나 전설 속에 등장하기도 해요. 그런데 역사는 권력의 기록이고요. 신화는 제주민의 전언입니다. 근데 이 얘기를 가만히 보면 성산에서는 김통정을 당신으로 모셔요. 고뇌에서는 김통정을 죽인 새 장군을 당신으로 모셔요. 아까 우리가 민족주의적 시각에서 볼 거냐, 그렇지 않은 시각에서 볼 거냐의 관점에서만 보면 우리 제주민이 김통정을 영웅시하거나 또는 부정적으로 본다라고 평가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건 역사적 관점입니다. 그럼 김통정과 관련해서 또 신화가 지금 어떤 우리 이야기들이 있을까요? 항문 유적지 유물 중에서 장수물이 있어요. 이 신화에 의하면은 이 전설에 의하면은 김통정 장군이 성에서 퇴가하기 직전에 말하기를 내가 여기 들어와서 우리 삼별초가 들어와서 제주도민들이 고생을 많이 했어. 내가 퇴각하면서 마지막 선물을 주겠어 하면서 성에서 바위 위로 뛰어내리는데 바위 위에 발자국이 패이면서 거기서 물이 나와 솟아요. 김통정 장군은 얘기가 제주민들은 이 물을 마시고 오래 건강하게 사십시오 했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 물이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물 이름이 장수물인데 뜻을 두 가지로 풀이할 수 있어요. 장수가 만들었다는 뜻이고 또 되고 오래 살아라 또 되고 이 물에 대한 이야기를 사람들이 하면서 이 물을 신성시했어요. 집에서 중요한 일일 때 그 물을 사용했어요. 한약을 끓일 때, 기도할 때, 이럴 때 사용을 했거든요. 이것은 뭐냐? 이 방식으로 김통정을 좋게 묘사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때도 그전 말하자면 조선 왕조 시대에도 이미 역적으로 단정을 하는 김통정을 역적이 아니라고 입 밖에 내서 말을 하면 처벌을 받지만 이 전설을 얘기한다고 처벌할 수 없잖아요. 이 방식으로 김통정을 계속 영웅으로 얘기하면서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 장수물이 지금 어디 있는 거예요? 바로 항파두성 외성 바깥에 있어요. 가까이 있어요. 그게. 지금도 가면 물이 살아있어요. 옛날에는 수량이 많았지만 지금은 이제 위에서 많이 물을 개발해버려서 수량은 적지만 지금도 살아있어요. 물이. 그렇구나. 신기해요. 가보면. 김통정의 그 신화 속에서 그 도대체 어떤 존재예요? 뭘 의미하는 건지. 김통정을
보는 제주인의 마음을 알려면 그 신화에 등장하는 그 고내당 봄풀이라든가 성산의 봄풀이, 안덕의 봄풀이들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 가장 체계적으로 잘 남아 있는 이야기가 고내당 봄풀이입니다. 고내 신화라고 일단 쉽게 설명하기도 하는데요. 그 이야기를 보면 옛날 대국 천자국에서 김통정이 와요. 그리고 제주에 와서 보니까 제주에 물산이 좋아, 생산이 좋아. 그래서 제주를 자기가 먹으려고 항파들이 성에 재를 뿌리고 재를 날려서 제주섬을 감춘다고 나옵니다. 이 사실을 안 대국 천자국에서 김통정을 잡으러 쇠 장군을 보내요. 고내리 신화에서 김통정이 싸움터가 어딘지를 가만히 보면 그 신화의 싸움터는 바다입니다. 바다예요. 김통정이 죽는 장소도 바다이고 잡히는 장소도 바다예요. 아, 신화에서는? 예. 그러니까 비늘 막. 예. 물마루 관탈곳. 물마루 관탈곳이면 지금이 제주 앞바다 맞죠? 예. 그리고 김통정에게는 뭐가 있었느냐? 비늘이 있었어요. 바다에서 잡히고 비늘이 있는 것 혹시 뭔지 알 수 있겠어요? 바다에서 잡히고 비늘 있는 거. 물고기들이 다 그렇죠. 물고기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김통정은 장군이잖아요. 장군 물고기는 어떤 물고기가 장군 물고기일까요? 옥돔, 고래. 그렇죠. 큰 고기. 대왕입니다. 난 포세이돈 생각했는데. 예. 매우 비슷해요. 비슷해요? 예. 그 역사적으로 김통정은 삼별초를 이끌면서 대몽항쟁을 펼쳤던 장군이지만 제주 사람들은 김통정을 제주해역에 나타난 잡고 싶고 또는 잡아야 했던 큰 물고기로 인식했다. 그리고 이런 큰 물고기를 잡는데 뭐가 필요하냐? 어구가 필요한데 이 어구의 상징이 바로 삼장군이에요. 이게 황서, 을서, 병서라는 장군들입니다. 그 황서 장군이 새로 변하고 새우로 변하고 은장도가 되고 병서 장군, 황서, 을서, 병서. 이게 뭐냐? 새우 모양의 미끼를 끼는 낚시, 찌, 그다음 칼. 이게 바로 삼장군의 실체였어요. 그런데 이제 제주 사람들은 물고기나 큰 물고기나 어구 중 뭐가 더 중요하게 하다고 생각했을까요? 뭐가 더 중요하죠? 물고기가 중요하죠. 먹을 수가 있으니까. 이런 분은 김통정을 신으로 모십니다. 근데 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찌! 그렇죠. 어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삼장군을 당신으로 모셨습니다. 대어를 잡는 어문화가 바로 실은 김통정의 신화와 관련된 문화였던 거죠. 그러니까 제주 사람들은 김통정의 역사적 김통정을 보고 이걸 어문화로 인식하고 변용시키고 받아들인 거예요. 아마 이게 김통정의 삼별초가 오면서 실은 대규모 어문화도 따라왔던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 고내와 안덕의 어구와 어구를 관리했던 당들은 실은 김통정 신화의 유적들이죠. 그러면 실제로 그 유적들이 제주 곳곳에 남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대표적인 게 아까 또 항파두리 성이 있었고. 항파두 성이 있고. 또 어떤 곳이 있을까요? 아까 말 장수물 있고 또 바군지 오름, 바군지 오름이라고 항파두 성에서 한 2km쯤 떨어진 곳이 오름이에요. 거기에 삼별초 군인들이 늘 파견돼 있었고 또 여몽 여러분이 쳐들어올 때도 거기에 잠복해 있다가 대항던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아까 화면에서는 김통정이 산에서 자결을 할 때 그 또 흘린 피가 오름이 됐다 해서 붉은 오름도 나오잖아요. 그러죠. 붉은 오름도 그렇다면 그 유적으로 돼야 되겠네요. 그것도 지금 남아 있는 거고. 삶아진 돌. 삶아진 돌이란 말이 뭐냐면은 큰 바위예요. 바위인데 그 사이에 화살촉이 꽂혀 있었대요. 그 뒤로 그 자리가 어떻게 되냐면은 비념하는 장소가 돼요. 기도로 하는 장소. 왜 그러냐면 한이 서린 장소는 기도를 하면 소원을 잘 들어준다는 믿음이 있어요. 우리 무속에서 거기 가서
구판을 벌일 때 거기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삶아진 돌이 항목역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서 가까이 옮기려고 했었는데 그 스토리를 알고는 못 옮긴 거예요. 왜? 장소성이 중요하잖아요. 그 자리에서 기도를 했다. 그것까지 결부되니까 그런 거예요. 아니 혹시 삼별초 관련돼서 이렇게 선생님한테 들을 수 있는 이야기 말고 뭐 지금 있어요? 볼 수 있는 게? 우리 제일 좋은 방법은 항목역지 와서 해서 듣는 게 제일 좋은데. 몽고 마녀님이 하나 만드시죠? 마녀요? 아, 선생님 저 마녀 아니고 몽골 미녀라고요. 몽골 미녀. 마녀가 더 임팩트 있는 것 같은데요? 아니 오늘 우리 이런 나눈 이야기들 그러니까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는 곳 전시관 혹시 가면은 다 볼 수가 그렇죠. 있을까요? 전시관에 오고 언제든지 해설을 요청하면은 해설을 하고 전시관에 가면 전시관에 실물을 보면서 얘기하는 게 그러니까 영화나 뭐 이런 거 찾지 말고 직접 전시관 가보면 될 것 오시면 돼. 같아요. 오시면요. 아니 생각보다 제주 곳곳에 삼별초에 관한 흔적이 많이 있어서 전 너무 놀랐는데요. 뭐 신화에서도 그렇고 남아있는 유적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뭐 싸움 중에서 그냥 이 전쟁을 맞아들여야 됐던 그런 제주도민들의 삶 그리고 그 그러니까 속에서 누구의 편도 못 들었으니까. 그러니까요. 그 속에서 삶을 일구어 나가야 됐던 이 제주인들의 이 삶에 안타까운 이 심경이 들어 있어서 저는 좀 마음이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네. 하지만 그 순간들이 밑거름이 돼서 오늘날 제주의 수많은 항쟁의 역사들을 기록할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싶고 또 뭐 그 시대를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저는 제주 사람으로서 또 그 당시 제주인의 마음을 좀 우리가 오늘 좀 헤아려 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서 참 뜻깊었습니다. 오늘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두 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겠고요. 또 어김없이 저희는 다음 주에 또 다른 제주 역사길 위에서 꼬닥꼬닥 걸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또 만나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